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법보시입니다. 12연기,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을 보며 비교하고 좌절하는 것,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행복할 것이라 믿는 것, 노화와 죽음을 부정하고 영원한 젊음을 추구하는 것 등이 모두 무명의 현대적 모습일 수 있습니다. 무명, 즉 진리에 대한 무지로. 부처님의 12연기, 12가지 인과관계의 고리 중 첫 번째인 무명에 대해 현대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무명은 글자 그대로 밝음이 없다는 뜻으로 진리에 대한 무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무명을 이해하자면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편견, 욕망, 두려움을 통해 왜곡해서 보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물질적 풍요나 성공이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것이 무상하며 변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무리 큰 성공과 부를 얻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 변화하고 사라진다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명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을 독립적이고 영속적인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나라는 것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연기의 법칙을 모르는 것도 무명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무명은 끊임없는 소비와 성취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완벽한 삶을 보며 비교하고 좌절하는 것,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행복할 것이라 믿는 것, 노화와 죽음을 부정하고 영원한 젊음을 추구하는 것 등이 모두 무명의 현대적 모습일 수 있습니다. 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챙김과 명상을 통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판단 없이 관찰하고 모든 것이 변화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무명의 어둠에서 벗어나 지혜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무명은 고통의 시작점이자 12연기의 첫 번째 고리로 이를 끊어내는 것이 해탈과 열반으로 가는 길의 시작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하며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진정한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명의 개념을 좀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무명은 단순한 지식의 부재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고, 만족스럽지 않음. 무아, 독립적인 자아는 없음. 무명은 이러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무명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영속적인 만족을 찾으려 합니다. 새 직장, 새 집, 새 관계, 새 기술 등을 통해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는 마치 사막의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은 무명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소셜미디어는 타인의 삶의 하이라이트만 보여주며 우리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많은 성취나 소유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는 끝없는 욕망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명이 현대인의 마음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또한 현대 사회의 바쁜 일상은 우리가 심층적인 자기 성찰을 할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끊임없는 알림, 정보의 홍수, 멀티태스킹 문화 속에서 우리는 순간순간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만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존재의 본질을 통찰하기 어렵습니다.
무명은 또한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직업, 사회적 지위, 외모, 타인의 인정 등에 자신의 가치를 묶어두며 이러한 조건이 변할 때 크게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의존이 고통의 원인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12연기에서 무명은 첫 번째 고리이며 여기서부터 모든 고통이 시작됩니다. 무명이 행, 의지적 행위을 일으키고 이는 식, 의식을 조건짓고 이어서 명색, 정신과 물질, 육입, 여섯 감각기관, 촉, 접촉, 수, 느낌, 애, 갈망, 치, 집착, 유, 존재의 과정, 생, 태어남,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사, 늙음과 죽음로 이어집니다. 이 연쇄적인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며 윤회와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또한 무명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무명에서 벗어나 명,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을 통해 우리는 점차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현대적 맥락에서 이를 적용하자면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것,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비판단적으로 관찰하는 것, 매일의 행동이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는 것 등이 무명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 심리학과 접목시킨 ACT, 수용전념 치료, 나 MBSR,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같은 접근법도 무명을 다루는 현대적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우리가 현실을 왜곡 없이 바라보고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무명을 극복한다는 것은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작은 깨달음들이 모여 점차 더 큰 지혜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명확하게 볼수록 집착과 분노, 혼란은 줄어들고 자비와 평화, 지혜가 자라납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빠른 변화 속에서 부처님의 무명에 대한 가르침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끊임없는 자극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본질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과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무명의 어둠에서 벗어나 지혜의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은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과제입니다. 행, 무지에서 생겨난 의도적 행위. 부처님의 12연기에서 두 번째 고리행, 산스크리트어로 상카라는 무명에서 비롯된 의도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과 의도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무명, 즉 진리에 대한 무지 상태에서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이러한 무명 상태에서 우리는 자신의 욕망, 분노, 무지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입니다. 행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행, 몸으로 하는 행위, 구행, 말로 하는 행위, 의행, 마음으로 하는 행위, 생각, 의도. 이 행위들은 업, 카르마를 만들어냅니다. 업이란 우리의 행위가 만들어내는 인과적 에너지로 우리 삶의 조건과 경험을 형성하는 힘입니다.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를 가져오며 이는 현생뿐 아니라 다음 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칩니다. 현대적 맥락에서 행을 이해하자면 우리의 무의식적 편향, 습관적 사고방식, 반복적 행동 패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명 상태에서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 장기적 웰빙을 희생합니다. 과식,
과소비, 중독적 행동, 두려움이나 분노에 기반한 결정을 내립니다. 타인을 판단하고 차별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외부 조건에 의존합니다. 현재 순간보다 과거나 미래의 마음을 뺏깁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무명에서 비롯되며 더 많은 고통과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한번 형성된 행동 패턴은 쉽게 습관이 되어 우리의 의식과 미래 행동을 조건짓게 됩니다. 이것이 12연기에서 행위식, 의식을 조건짓는 이유입니다. 행을 올바르게 다루는 방법은 먼저 자신의 행위의 본질과 동기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음챙김 수행을 통해 우리는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은 어디서 오는가? 무명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지혜와 자비에서 오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행을 완전히 없애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불선한 행위 대신 선한 행위를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모든 행위가 자아에 대한 집착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상태를 지향하지만 수행 과정에서는 의식적으로 선한 행위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심리학 관점에서도 행의 개념은 인지행동 치료와 같은 접근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 사고 패턴, 무명에서 비롯된 행을 인식하고 이를 더 건강한 사고방식으로 대체하는 과정은 불교의 행을 다루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결국 행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다루는 것은 12연기의 사슬을 끊고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무명이 행을 만들고 행이 나머지 연기의 고리들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무명을 지혜로 대체하고 불선한 행을 선한 행으로 바꿈으로써 우리는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행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내적인 의도와 동기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불교에서는 특히 이 의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그 배후의 의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업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도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인정받기 위한 것인지, 혹은 미래의 보답을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것인지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집니다. 불교 교리에서는 행을 더 세분화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특히 세 가지 근본적 불선한 마음의 상태인 탐, 욕망, 진, 분노, 치,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행위와 세 가지 선한 마음의 상태인 무탐, 욕망 없음, 무진, 분노 없음, 무치, 어리석음 없음에서 비롯된 행위로 구분합니다. 행은 또한 업의 형성 메커니즘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행동할 때 그것은 점차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은 다시 우리의 성격과 경향성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행은 우리의 미래 행동과 경험의 가능성을 조건짓게 됩니다. 현대 신경과학의 관점에서도 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행동은 신경 경로를 강화시키고 이러한 경로가 강화될수록 그 행동은 더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이 우리의 미래의식 상태를 어떻게 조건짓는지 보여주는 현대적 설명입니다. 12연기에서 행위식, 의식을 조건짓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의도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에 기반한 행위를 자주 하는 사람은 점차 세상을 더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곳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반면 자비와 친절에 기반한 행위를 자주 하는 사람은 세상을 더 우호적이고 연결된 곳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행위업을 형성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의 행위가 단순히 현재 순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조건과 경험까지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세 가지 시간 프레임으로 설명합니다. 현생에서 결과가 나타나는 업, 다음 생에서 결과가 나타나는 업, 그 이후의 생에서 결과가 나타나는 업. 물론 현대적 관점에서는 이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중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품질을 결정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행을 올바르게 다루기 위한 불교의 실천법으로는 계, 윤리적 행동, 정, 마음의 안정과 집중, 해, 통찰과 지혜, 외 사막이 있습니다. 특히 계는 행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부분으로 불교에서는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정화하는 다양한 윤리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오계는 불교 재가 신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윤리 지침으로 살생하지 않음, 도둑질하지 않음,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하지 않음, 거짓말하지 않음, 중독성 물질을 피함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무명에서 비롯된 해로운 행위를 줄이고 지혜와 자비에서 나오는 이로운 행위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사념처, 네 가지 마음 챙김의 기초를 통해 자신의 행위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몸, 느낌, 마음, 법, 현상에 대한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행위의 본질과 그 결과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현대 맥락에서는 마음 챙김 기반 개입과 같은 접근법이 행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자동적인 반응 패턴을 알아차리고 더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행에 대한 이해와 실천은 단순히 불교 철학의 이론적 이해를 넘어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과 행동, 그리고 그 배후의 의도가 우리의 미래 경험과 행복의 토대를 형성한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의식적이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행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다루는 것은 무명의 어둠에서 벗어나 지혜의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무명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불선한 행위를 하게 되고 이는 고통의 순환을 지속시킵니다. 그러나 무명을 줄이고 지혜를 키움으로써 우리의 행위는 점차 자비와 지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며 이는 우리와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과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식의식 12연기의 세 번째 고리인 식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식, 산스크리트어로 비냐나는 의식 또는 인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깨어있음의 상태를 넘어서 대상을 분별하고 인식하는 마음의 기능을 말합니다. 12연기에서 식은 행의 조건 지어져 일어나며 이후 명색을 조건 짓습니다. 불교에서는 식을 6가지로 분류합니다. 안식, 눈을 통한 시각의식, 이식, 귀를 통한 청각의식, 비식, 코를 통한 후각의식, 설식, 혀를 통한 미각의식, 신식, 몸을 통한 촉각의식, 의식, 마음을 통한 정신적 의식. 이 6가지 의식은 각각의 감각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대상이 만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눈, 감각기관, 과형태, 대상, 이 만날 때 시각의식이 생겨납니다. 12연기에서 행위식을 조건 짓는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 행위와 의도가 현재의 의식 경험을 형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고 어떻게 인식하며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지는 이전의 행에 의해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식을 이해하자면 우리의 인식 패턴과 주의의 방향성, 그리고 의식적 경험의 질을 의미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신경활동의 특정 패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식은 또한 윤회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교 전통에 따르면 죽음 시점의 식은 몸을 떠나 새로운 생명체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식은 이전 생의 행에 의해 조건 지어진 성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가차라, 유식, 불교에서는 식에 대한 깊은 분석을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앞서 언급한 6가지 의식 외에도 만화식, 자아의식, 과아르야식, 저장의식이라는 2가지 더 깊은 층위의 의식을 추가합니다. 아르야식은 모든 경험의 씨앗을 저장하는 의식의 창고로 묘사되며 이것이 윤회의 과정에서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식이명색을 조건 짓는다는 것은 의식이 정신물질 현상의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이름, 명, 과 형태, 색으로 구성된 세계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식에 대한 불교적 이해는 현대인지 과학 및 의식 연구와 흥미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불교는 2600년 이상 의식의 본질과 작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탐구해 왔으며 이는 현대과학이 의식의 문제를 접근하는 데 유용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식을 수행적 관점에서 다룰 때는 주로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의식의 흐름을 관찰합니다. 이를 통해 의식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어떻게 대상을 포착하고 분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전의 행에 의해 조건 지어지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불교 수행의 목표는 조건 지어진 의식, 즉, 식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무명에서 비롯된 조건 지어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식은 더 이상 무명, 가래, 집착에 의해 왜곡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비추는 맑은 거울과 같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식에 대한 이해가 불교 수행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의식의 본질과 작용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고통의 근원인 무명과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와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식은 단순한 인지 기능을 넘어서 우리의 전체 경험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불교의 아비달마, 논장, 문헌에서는 식을 대상을 단순히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하지만 실제로 식은 훨씬 더 복잡한 과정입니다. 식은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경험하는 이유는 각자의 시기 이전의 행에 의해 서로 다르게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숲을 걸으며 아름다움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같은 숲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시기 과거 경험과 행위에 의해 다르게 조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유식학파, 요가차라에서 발전시킨 아르야식 개념은 식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아르야식은 모든 경험의 씨앗, 비자를 저장하는 창고의식으로 묘사됩니다. 이 씨앗들은 과거의 행위와 경험으로부터 형성되며 적절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발화하여 현재의 의식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이 아르야식 모델은 현대 심리학의 무의식 개념과 유사점을 가집니다. 프로이트의 무의식이나 융의 집단 무의식과 같은 개념들은 표면적 의식 아래에 존재하는 더 깊은 심리적 층위를 가정합니다. 불교의 아르야식 역시 표면적 의식 경험의 근본이 되는 더 깊은 의식의 층을 설명합니다. 식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그것이 연기적이라는 점입니다. 즉, 식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합니다. 식은 감각기관, 대상, 주의력, 과거 경험 등 수많은 요소들이 함께 작용할 때 생겨납니다. 이런 이유로 불교에서는 식을 고정된 실체가 아닌 과정으로 봅니다.
마음챙김 수행을 통해 식의 흐름을 관찰할 때 우리는 식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끊임없이 이동하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식의 무상한 본질, 즉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더 깊은 명상 상태에서는 식의 더 미묘한 측면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이 어떻게 대상을 붙잡고 개념화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실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만들어내는지 볼 수 있습니다. 불교 수행의 궁극적 목표 중 하나는 이러한 왜곡 없이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식은 또한 윤회의 메커니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티베트 불교의 바르도 토돌, 중음경과 같은 텍스트에서는 죽음 과정에서 육체에서 분리된 의식이 어떻게 중간 상태를 거쳐 새로운 탄생으로 이어지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식은 이전 생의 업력에 이끌려 새로운 생으로 나아갑니다. 현대 뇌과학과 비교해보면 불교의 식 개념은 더 넓고 포괄적입니다. 뇌과학은 주로 의식을 뇌의 신경활동으로 설명하려 하지만 불교는 의식을 물리적 기반을 넘어서는 현상으로 봅니다. 물론 불교가 뇌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식 경험의 모든 측면이 뇌 활동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불교의 다양한 전통에서는 식을 다른 방식으로 강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선불교에서는 개념적 사고를 넘어선 직접적 경험을 중시하며 식의 분별작용을 초월하는 무심의 상태를 추구합니다. 정토불교에서는 아미타불에 대한 일심불란에 집중된 의식 상태를 강조합니다. 현대 심리치료 중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나 수용전념 치료와 같은 접근법은 불교의 식이해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치료법들은 자동적 사고 패턴을 알아차리고 생각과 감정을 단순히 심리적 사건으로 보는 탈중심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불교에서 식의 작용을 관찰하고 그것에 지나치게 동일시하지 않는 수행과 유사합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일상생활에서 식에 대한 이해를 적용하는 방법은 자신의 인식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과거의 행위와 경험 행에 의해 조건 지어진 것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각을 통해 우리는 자동적 반응 패턴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건강한 방식으로 상황에 응답할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식에 대한 불교적 이해는 우리가 자신의 의식 경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변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무명에서 비롯된 왜곡된 식에서 벗어나 명료하고 자비로운 의식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고 자신과 타인을 위한 더 큰 행복과 평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명색, 정신과 물질, 12연기의 네 번째 고리인. 명색, 산스크리트어로 나마루파는 정신, 명, 과 물질, 색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정신적 요소와 물질적 요소 전체를 가리킵니다. 12연기에서 명색은 식에 의해 조건 지어지며 다음 단계인 유깁을 조건 짓습니다. 명은 정신적 요소로 다음 네 가지 비물질적 집합, 스칸다를 포함합니다. 수, 감각과 느낌, 상, 인식과 개념화, 행, 의도와 정신적 형성, 식, 의식, 여기서는 식이 명의 한 부분으로 포함됨. 색은 물질적 요소로 우리의 물리적 몸과 그것이 상호작용하는 물리적 환경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 땅, 고체성, 수, 물, 유동성, 화, 불, 열,
풍, 바람, 운동성의 네 가지 근본 원소로 구성된다고 설명됩니다. 명색은 우리가 경험하는 자아의 실체적 기반을 이룹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명색 복합체가 영속적이거나 독립적인 자아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건적 현상의 집합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무아교리의 핵심입니다. 12연기에서 시기명색을 조건 짓는다는 것은 의식이 정신, 물질, 현상의 발생과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명색도 식을 조건 짓는데 이는 의식이 정신, 물질, 구조 없이는 작용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상호의존적 관계입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명색을 이해하자면 이는 우리의 신체 마음 복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인지과학과 철학에서도 마음과 몸의 관계, 즉 심신 문제는 중요한 탐구 주제입니다. 불교의 명색 개념은 서양 철학의 이원론, 마음과 몸을 완전히 별개의 실체로 보는 관점과 달리 정신과 물질을 상호의존적인 과정으로 봅니다. 명과 색은 별개의 독립적 실체가 아니라 서로를 조건 짓는 현상의 두 측면입니다. 명색에 대한 통찰은 불교 수행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위파사나, 통찰, 명상을 통해 수행자는 정신, 물질, 현상의 본질을 직접 관찰합니다. 예를 들어 호흡을 관찰할 때 신체적 감각, 색과 그에 대한 인식, 느낌, 반응, 명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명색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나와 내 것이라는 개념이 실제로는 정신, 물질, 현상의 흐름에 부여한 개념적 라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통찰은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는 고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대 심리학과 신경과학에서도 마음과 몸의 상호 연결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신의학, 정신신체의학 등의 분야는 정신적 상태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역방향의 영향을 연구합니다. 이는 불교의 명색 개념과 공명하는 부분입니다. 명색에 대한 실용적 이해는 일상생활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정신적 요소, 걱정, 두려움 등과 신체적 요소, 근육 긴장, 빠른 심장 박동 등을 모두 포함하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스트레스에 대한 더 균형 잡힌 접근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명색에 대한 깊은 이해는 우리가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고정되고 영속적인 자아가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신, 물질, 과정으로서의 자신을 이해할 때 우리는 집착과 혐오에서 비롯되는 많은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색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 불교 수행의 중요한 부분인 이유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아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극복하고 모든 현상의 상호연결성과 무상함을 직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색의 개념은 초기 불교 경전인 니카야와 아함경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상유타 니카야의 나쿨라피투경에서는 이것이 나의 몸이 아니고 이것이 내가 아니며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는 유명한 가르침을 통해 명색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명색에서 명은 단순히 이름이나 명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대상을 인식하고 개념화하며 분류하는 정신적 과정 전체를 포함합니다. 현대 인지과학 용어로는 인지 기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경험할 때 단순한 감각 데이터를 넘어 의미 있는 패턴으로 조직화하는 모든 정신적 과정이 여기에 속합니다. 색은 물질적 형태를 의미하며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의 물질적 대상도 포함합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색이 네 가지 기본 원소, 지, 수, 화, 풍과 이로부터 파생된 물질로 구성된다고 봅니다. 현대 과학적 관점에서는 분자, 원자, 아원자, 입자로 구성된 물질계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색의 상호의존성은 불교의 핵심 통찰 중 하나입니다. 정신과 물질은 서로 분리될 수 없이 함께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 색을 먹을 때 그 맛, 명을 경험하고 특정 생각, 명이 떠오를 때 신체적 반응, 색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은 현대 심신의학과 정신신체의학에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불교의 명색 개념은 서양 철학의 심신이원론, 데카르트의 이원론 등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데카르트는 마음과 몸을 본질적으로 다른 두 실체로 보았지만, 불교는 명과 색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지만 항상 함께 작용하는 단일 과정의 두 측면으로 봅니다. 이는 오히려 현대의 비이원론적 접근법과 유사합니다. 명색에 대한 수행적 통찰을 발전시키기 위해 불교는 사념처, 수행을 권장합니다. 특히 신념처, 몸에 대한 마음 챙김, 호흡, 몸의 감각, 자세 등 신체적 경험, 색을 관찰, 수념처,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 즐거움, 불쾌함, 중립적 느낌 등 감각적 경험, 명을 관찰, 심념처,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 다양한 마음 상태와 의식 상태, 명을 관찰, 법념처, 현상에 대한 마음 챙김, 경험의 패턴과 과정, 명색의 상호작용을 관찰. 이러한 수행을 통해 수행자는 명색의 실제 작용을 직접 경험하고 그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임을 통찰하게 됩니다. 아비담마, 논장 문헌에서는 명색에 대한 더 상세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정신적 요소, 심소와 물질적 요소, 색법을 분류하고 그들의 상호작용 방식을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테라바다 불교의 아비담마에서는 52가지 심소와 28가지 색법을 열거합니다. 명색은 또한 윤회와 재생의 맥락에서도 중요합니다. 불교 전통에 따르면 의식, 식이 새로운 생명체에 들어갈 때 이는 곧 새로운 명색 복합체의 형성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은 12연기에서 식이명색을 조건 짓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현대 신경과학과의 대화에서 명색 개념은 신경가소성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접점을 제공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정신적 활동, 명이 신경구조와 기능, 색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신경계의 변화가 정신적 경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명색의 상호의존적 관계에 대한 불교적 이해와 일치합니다. 명색은 또한 불교의 무아교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나 또는 자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명색의 일시적 조합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 조합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안에서 영속적이고 독립적인 자아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핵심적입니다. 심리치료적 맥락에서 명색에 대한 이해는 다양한 치료 접근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와 수용전념 치료는 생각과 감정, 명, 이 신체적 감각, 색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자각을 증진시키는 것을 중요한 치료 요소로 포함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명색에 대한 이해를 적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것은 단지 생각이다. 또는 이것은 단지 신체적 감각이다라는 인식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경험에 지나치게 동일시하지 않고 그것을 더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명색에 대한 통찰은 또한 현대인의 정체성 위기와 관련해서도
유용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고민하는데 불교의 명세기에는 고정된 자아를 찾으려는 시도가 아니라 정신, 물질, 과정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유연하게 이해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궁극적으로 명색에 대한 깊은 이해는 우리가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고정되고 분리된 자아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신, 물질 과정의 흐름으로서의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찰은 자아 중심적 염려에서 벗어나 더 큰 상호연결성과 조화를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색의 이해는 생태학적 의식과도 연결됩니다. 우리의 정신, 물질적 존재가 더 큰 생태계와 분리될 수 없음을 인식할 때 우리는 자연과 환경에 대한 더 깊은 존중과 책임감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사회가 직면한 많은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데 중요한 통찰이 될 수 있습니다. 12연기의 5번째 고리인 육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육처, 산스크리트어로 사다야타나는 6가지 감각기관 또는 감각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외부 세계와 접촉하고 경험하는 통로로서 명색에 의해 조건지어지며 다음 단계인 촉을 조건짓습니다. 육처는 다음 6가지 감각기관으로 구성됩니다. 안처, 눈, 시각기관, 이처, 귀, 청각기관, 비처, 코, 후각기관, 설처, 혀, 미각기관, 신처, 몸, 촉각기관, 의처, 마음, 정신적 인식기관.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불교가 서양 전통의 오감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에 더해 마음을 6번째 감각기관으로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의처는 생각, 기억, 상상 등 정신적 대상을 인식하는 기관으로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내적 경험도 인식의 영역에 포함됨을 의미합니다. 12연기에서 명색이 육처를 조건 짓는다는 것은 정신물질 복합체가 감각기관의 발달과 기능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육체, 색이 없으면 감각기관도 존재할 수 없고 정신적 요소, 명이 없으면 감각인식의 처리도 불가능합니다. 육처는 단순히 물리적 감각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의 기능과 인식 능력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안처는 물리적인 눈뿐만 아니라 시각적 인식 능력까지 의미합니다. 불교 수행에서 육처에 대한 통찰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감각기관이 외부 세계와 내적 경험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각 경험을 객관적 현실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감각기관의 한계와 우리의 과거 경험, 선호, 편견 등에 의해 필터링된 것입니다. 마음챙김 수행에서는 6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감각 경험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경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육처에 대한 이해는 또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감각기관을 통한 즐거운 경험에 대한 갈망이 고통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육처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감각적 쾌락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대신 균형 잡힌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대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육처의 개념은 신경과학과 인지심리학의 발견과 많은 부분 일치합니다. 현대 연구는 우리의 감각인식이 객관적 현실의 직접적 반영이 아니라 내가 감각 데이터를 해석하고 구성하는 복잡한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시각적 착시는 우리의 시각 시스템이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고 때로는 왜곡시키는지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기억 연구는 우리의 기억, 의처를 통한 경험이 객관적 사실의 정확한 기록이 아니라 계속 재구성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육처에 대한 실용적 이해는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감각 경험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을 때 미각, 후각, 촉각, 시각 등 여러 감각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이 어떤 감각 경험, 신체 감각, 생각과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육처에 대한 이해가 특히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가상현실 등의 기술은 우리의 감각 경험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때로는 과부하시킵니다. 육처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자극에 더 의식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세계와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육처에 대한 통찰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단순한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감각기관과 인식 과정을 통해 구성된 것임을 이해하게 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경험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더 큰 자유와 평온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육처는 단순히 물리적 감각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기관과 그 대상,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각 감각기관에 대응하는 대상의 영역도 함께 논의합니다. 안처와 색경, 눈과 형태, 색깔, 이처와 성경, 귀와 소리, 비처와 향경, 코와 냄새, 설처와 미경, 혀와 맛, 신처와 촉경, 몸과 접촉, 의처와 법경, 마음과 정신적 대상. 이러한 구분은 경험의 과정을 더 정교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경험은 단순히 감각기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각기관과 그 대상이 만날 때 발생합니다. 특히 6번째 감각기관인 의처는 서양 심리학과 철학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는 개념입니다. 의처는 외부 세계의 물리적 대상이 아닌 생각, 기억, 감정, 상상 등 내적 경험을 인식하는 기관입니다. 이는 불교가 내적 경험을 외부 세계 경험과 동등하게 중요하게 다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육처가 명색에 의해 조건 지어진다는 것은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우리의 감각 경험이 단순히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 정신 구조에 의해 형성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눈은 특정 범위의 빛만 볼 수 있고 귀도 특정 주파수의 소리만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생물은 같은 세계를 완전히 다르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육처는 단순히 생물학적 구조만이 아니라 심리적, 문화적 조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특정 소리를 인식하는 능력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문화적 배경은 시각적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교 수행에서 육처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육처 분별경에서 설명하는 수행이 있습니다. 이 수행에서는 감각기관과 대상의 만남에서 발생하는 즐거운 느낌, 불쾌한 느낌, 중립적인 느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이를 통해 감각 경험에 대한 자동적 반응 패턴을 인식하고 그것에 덜 집착하게 됩니다. 육처에 대한 수행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감각문의 수호입니다. 이는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 알아차림을 유지하고 그것에 대한 집착이나 혐오를 발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감각 경험을 억압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명료하게 알아차리고 균형 있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주의와 인식 연구가 불교의 육처 개념과 가장 가까운 영역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느냐가
우리의 경험을 크게 형성하며 이는 불교의 감각문 수호 개념과 일치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육체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극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기술은 우리의 감각 경험을 확장하고 변형시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감각적 과부하, 주의력 분산, 디지털 중독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육처이해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는 지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육처에 대한 통찰은 또한 감각 경험의 무상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감각 경험은 일시적이며 끊임없이 변합니다. 소리가 울리고 사라지고 시각적 이미지가 나타났다 사라지며 생각이 떠올랐다 흩어집니다. 이러한 무상함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감각 경험에 대한 집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육처에 대한 이해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 음식의 맛, 질감, 향기를 온전히 경험하기.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표정, 목소리 톤, 몸짓 등을 함께 알아차리기. 자연 속에서 걸을 때 다양한 감각을 통해 환경을 풍부하게 경험하기. 부정적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이 몸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관찰하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그것이 우리의 감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차리기. 육처에 대한 깊은 이해는 또한 예술과 창작 활동에도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은 감각 경험의 본질과 그 변형에 대해 탐구합니다. 불교의 육처 이해는 이러한 창작적 탐구에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교육 분야에서도 육처에 대한 이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중지능 이론이나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고려한 교육 방법은 학생들의 다양한 감각 채널을 통한 학습을 강조합니다. 불교의 육처 개념은 이러한 접근법에 철학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학과 치유 영역에서도 육처의 개념은 유용합니다. 신체정신의학과 통합의학은 건강과 질병이 단순히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다양한 차원의 경험임을 인식합니다. 불교의 육처 이해는 이러한 총체적 접근법을 지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처에 대한 통찰은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인식과 해석에 갇히게 됩니다. 육처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인식이 절대적 진리가 아님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관점에 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육처에 대한 깊은 이해는 우리가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감각 경험의 조건성, 무상함, 비실체성을 통찰함으로써 우리는 경험에 덜 집착하고 순간순간을 더 명료하고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에서 육처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입니다. 12연기의 6번째 고리인 촉, 산스크리트어로 스파르샤는 감각기관과 대상이 만나 의식이 일어나는 접촉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험의 시작점으로 육처에 의해 조건 지어지며 다음 단계인 수를 조건 짓습니다. 불교에서는 촉이 3가지 요소의 만남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감각기관, 눈, 감각대상, 시각적 형태, 해당 의식, 시각의식. 이 3요소가 함께 만날 때 촉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눈, 감각기관과 꽃, 대상이 만나고 시각의식이 작동할 때 꽃을 보는 경험인 시각적 접촉이 발생합니다. 12연기에서 육처가 촉을 조건 짓는다는 것은 감각기관이 없으면 접촉도 일어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육처가 있기 때문에 대상과의 접촉이 가능하며
이 접촉을 통해 우리는 세계를 경험합니다. 촉은 단순한 물리적 접촉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시각적 접촉은 물리적 접촉 없이도 일어나며 정신적 대상, 생각, 기억 등과 마음, 의처의 접촉 역시 물리적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는 초기 경험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불교 수행에서 촉에 대한 통찰은 경험의 순간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챙김 수행을 통해 우리는 감각 접촉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것이 어떻게 느낌과 반응으로 이어지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귀, 감각기관이 있음, 소리, 대상이 발생함, 청각의식이 일어남. 이 세 가지가 만나 청각적 접촉, 촉이 발생함, 이 접촉으로부터 느낌, 수가 일어남. 이러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경험이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복잡한 과정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촉에 대한 이해는 또한 우리의 반응 패턴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감각 접촉에 자동적으로 반응하지만 촉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접촉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는 더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자극, 반응 사이의 간격을 만드는 것이 정서 조절과 행동 변화의 핵심으로 여겨집니다. 불교의 촉 개념은 이러한 현대적 접근법과 유사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촉은 또한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상호의존적인지 보여줍니다. 하나의 경험은 감각기관, 대상, 의식의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있어야 발생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경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는 불교의 핵심 교리인 연기, 상호의존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촉에 대한 이해를 적용하는 방법은 순간순간의 감각 경험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음식, 대상과 혀, 감각기관의 접촉, 그리고 이에 따른 미각의식의 발생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식사를 더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우리의 감각 접촉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화면을 통한 시각적 접촉, 가상 소통을 통한 청각적 접촉 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촉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디지털 경험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촉에 대한 통찰은 우리의 경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그 경험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경험에 지나치게 동일시하거나 반응하는 대신 더 평온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세상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합니다. 촉은 단순히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경험의 창출 과정을 의미합니다. 불교의 아비달마, 논장문헌에서는 촉을 감각기관, 대상, 의식의 만남으로 생겨나는 의식의 질적 상태로 정의합니다. 이는 촉이 단순한 물리적 접촉이 아니라 의식적 경험의 출현 순간임을 의미합니다. 불교 전통에서는 촉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6종류의 촉, 시각적 촉, 청각적 촉, 후각적 촉, 미각적 촉, 촉각적 촉, 정신적 촉, 출생에 근거한 촉과 명칭에 근거한 촉, 전자는 감각기관의 직접적 접촉에서 발생하고 후자는 개념적 사고에서 발생. 세 종류의 촉, 즐거운 촉, 불쾌한 촉, 중립적 촉. 이러한 분류는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접촉 유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촉은 12연기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이전의 5고리, 무명, 행, 식, 명색,
육처가 주로 과거의 조건과 현재 능력의 발달을 다룬다면 촉부터는 실제 경험의 발생과 그에 대한 반응을 다룹니다. 촉은 잠재적 경험이 실제 경험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미얀마의 저명한 윗바사나 스님인 마하시 사야도는 촉을 통찰하는 방법으로 명명하기 기법을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소리를 들을 때 단순히 듣기라고 마음속으로 명명하며 이 접촉의 순간을 알아차립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접촉의 순간의 집착이나 혐오 없이 단순히 그것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촉은 또한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감각 접촉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이후의 경험 전체가 결정됩니다. 만약 우리가 접촉의 순간에 알아차림을 유지한다면 자동적인 반응 패턴을 중단하고 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태국의 명상 스승인 아잔차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눈이 형태를 볼 때, 귀가 소리를 들을 때, 코가 냄새를 맡을 때, 혀가 맛을 느낄 때, 몸이 감각을 경험할 때, 마음이 생각을 알아차릴 때, 이 모든 것을 단순히 그것으로 봐라. 그러면 너는 자유로울 것이다. 현대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촉은 감각 처리의 초기 단계와 연관됩니다. 감각 자극이 신경신호로 변환되고 이 신호가 처리되어 의식적 인식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불교의 촉 개념과 유사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시각적 정보가 망막에서 감지되어 시각 피질로 전달되고 처리되는 과정은 시각적 촉의 신경학적 기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촉의 개념은 인지심리학의 상향식 및 하향식 처리 모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상향식 처리는 감각 데이터에서 시작하여 더 높은 인지 기능으로 진행되는 반면 하향식 처리는 기존 지식과 기대가 감각 경험을 형성합니다. 불교의 촉 개념은 이 두 가지 처리 방식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설명합니다. 심리치료적 맥락에서 촉에 대한 이해는 매우 유용합니다. 트라우마 치료에서는 감각 경험의 창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는 트라우마 생존자가 감각 접촉을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불교의 촉 개념은 이러한 치료적 접근에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촉에 대한 이해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감각 일기 쓰기, 하루 동안 다양한 감각 접촉을 기록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관찰, 먹기 명상, 음식을 먹을 때 모든 감각 접촉, 시각, 후각, 미각, 촉각을 의식적으로 경험, 감각 휴식, 일정 시간 동안 특정 감각 자극, 스크린, 소음을 줄이고 감각기관의 휴식 제공, 정지, 관찰 반응 연습, 강한 감각 접촉이 있을 때 잠시 멈추고 그 경험을 관찰한 후 의식적으로 반응. 기술 발달로 인해 우리가 경험하는 촉의 성격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원격 소통 기술 등은 새로운 형태의 감각 접촉을 만들어냅니다. 불교의 촉 개념은 이러한 새로운 경험 형태를 이해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촉에 대한 통찰은 예술적 경험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우리는 시각적 또는 청각적 접촉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것이 어떤 느낌과 반응을 불러일으키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예술 감상을 더 풍부하고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교육적 맥락에서도 촉의 개념은 유용합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새로운 정보와 접촉하는 방식을 고려하여 다양한 감각 채널을 통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학습 방식을 통합하는 접근법은 불교의 촉 개념과 일치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촉의 이해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접촉, 대화, 신체적 접촉,
시각적 접촉 등이 어떻게 경험되고 처리되는지 알아차림으로써 우리는 더 의식적이고 배려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의 관계에서도 촉에 대한 통찰은 유용합니다. 자연 환경과의 다양한 감각적 접촉, 바람을 느끼기, 새소리 듣기, 나무 냄새 맡기 등을 의식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자연과 더 깊은 연결을 형성하고 환경 보호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촉에 대한 깊은 이해는 우리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감각 접촉의 순간에 알아차림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자동적 반응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에서 촉의 통찰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불교의 궁극적 목표인 열반은 종종 접촉 없음의 상태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는 감각 접촉에 의해 동요되지 않는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촉의 본질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접촉이 일어나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내적 자유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께 부처님의 무한한 광명과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